지난 2008년 라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 측에 3억 원을 전달했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기존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편파 부실 수사였다라는 게 과거사위원회 판단입니다. 한국은행과 IMF에 이어 국책연구소인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등 투자 부진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자의 확대 적용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3개월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잠시 후인 우리 시간은 오늘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의 우세 속에 공화당의 막판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시나리오별로 중간선거 결과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 전 현직 윗선이 연루된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신한금융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 3억 원 의혹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도 초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명 남산 3억 원 의혹인데요. 돈을 건네받은 곳이 서울 남산의 한 건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측근인 이백순 행장에게 시켜서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과거사위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핵심 연루자들을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검찰에 권고한 겁니다. 수사 권고를 내린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네, 한마디로 당시 검찰 수사가 편파, 부실 수사였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에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이들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신상훈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에서 일부가 랑찬 전 회장 변호사비 등으로 흘러간 걸 알고도 검찰이 묵인했다고 이를 지적했는데요. 또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금융 전 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 이번에 채용 비리 때문에 조용병 회장이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대형 악재가 또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현 회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최근 기소가 됐는데요. 불구속이긴 하지만 현 금융지주사 회장 중 채용 비리 의혹만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번 과거사위에서 랑찬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한 만큼 과거 문제로 또다시 신한금융이 뒤숭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예, 최근 국내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얼마나 낮춘 겁니까? 네, KDI는 올해 성장률이 2.7%,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보다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앞서 여러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서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모두 2.7%, IMF는 올해는 2.8%, 내년은 2.6%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전망치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KDI는 내수가 둔화하고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투자 부진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1.9% 증가했던 설비 투자가 하반기에는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의 경우 상반기에도 0.1% 줄었는데 하반기엔 6.6% 감소로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투자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KDI는 투자 부진이 우리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조조정과 규제 개혁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올해 누적 수주량에서 7년 만에 세계 1위 달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영국의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표준 화물선 기준 수주량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가까운 1,026만 톤을 차지해 1위를 지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1조 2천억 엔, 약 11조 9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안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우리 정부는 곧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다시 1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상품 수지가 132억 달러 흑자를 낸 게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가 공급 과잉을 만들 것이라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차시장이 14만 대 규모로 이미 포화 상태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 알아봐야 될 여러 가지 정보를 장가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뮤지컬, 음악회 등이 집중돼 있는 올 하반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감면율은 90%로 확대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과 교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 학원비 세액공제를 위해선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5% 가까이 오릅니다. 8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인상폭인데 정부가 예고했던 것보다 더 높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인이 매달 내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6천 원에서 내년 10만 9천 원으로 3천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9만 4천 원에서 9만 7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고갈 우려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건보료 인상폭을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리더라도 현재 6.24%인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더 거두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건보료 인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사람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2명 가운데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서구화된 그런 의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는데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한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부모 부양과 관련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만 해도 40%를 웃돌았지만 2년 전에는 30%까지 떨어진 뒤 올해엔 26.7%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9.4%를 기록한 가운데 가족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면봉 가운데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면봉 33개 제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고 이 가운데 1개는 기준치보다 무려 1200배나 넘게 세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청년과 노령층은 소득과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에 이른바 묻지마 대출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소득 채무 확인을 면제받는 대부금액 기준이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무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탄력근무제에 3개월 정도 시행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재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릴지 탄력근무제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되면 이게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나 노무사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이 3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재계에서는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이렇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 늘리고 일이 없으면 노동시간 줄여가지고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 기간, 즉 단위 기간이 2주, 3개월로 짧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이 몇 달은 바쁘고 또 몇 달은 한가한 그런 상태로 일을 좀 하는 이런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거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좀 단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탄력근무제가 필요한 업종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 이제 물량이 뭐 이렇게 쭉 고르게 이렇게 쭉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물량이 몰릴 때는 몰리고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하기 때문에 이런 탄력근로제를 실시해가지고 좀 근로시간을 유연화시키는 것이 특히나 필요한 업종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탄력근무제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그 합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 노동계 측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예,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일이 많을 때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 즉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 다른 좀 한가할 때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장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 일주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64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시간 근로가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6개월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1년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최대 64시간의 노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근데 1년을 평균 해가지고 일주에 64시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은 64시간을 일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6개월 동안은
64시간이 40시간이 되는 건 적어도 한 40시간씩 일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돼야지 일주 평균이 52시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주에는 64시간, 또 어떤 주에는 또 4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의 평균이 1년 동안에 52시간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그 탄력 근로제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지금 노동계는 이 탄력 근로제를 이렇게 합의한 대로 확대 적용을 하게 되면, 특히 6개월 내지 1년 이상 확대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노동계 측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52시간으로 그냥 다 어떤 경우에든 52시간 범위 내에서 다 그냥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탄력 근로제는 이제 52시간을 벗어나서 일주에 뭐 최대 64시간까지 더 12시간이 연장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게 또 장시간이다. 장시간 근로 지금 근로시간 단축법을 만들어 놓은 이런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과도 뭐 크게 개선될 바가 없다. 예. 이러한 주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수당을 못 받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일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상당히 좀 입장이 팽팽한 건데요. 보완 어떤 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52시간으로 딱 지금 정해 놓으면서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화 정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들을 1년으로 또는 6개월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건을 엄격화가 해가지고 네. 기업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또 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금 또 동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들을 좀 만들어서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는데 조금은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 50시간 근로제를 하기로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기업들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잘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감독도 하고 법적인 요건들도 조금 더 마련을 해놓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또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진나 노무사와 탄력 근로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7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쯤 됐으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미국 버몬트 동부에 있는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죠. 그 중간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 이 수행 과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간 선거라는 선거제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좀 낯선 선거제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모셨는데 한 분은 제 왼쪽으로 계신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이신데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 오른쪽으로는 뭐 여러분들
직설 등에서 자주 뵀던 분이시죠.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오늘 앞으로 30분 동안 미국의 중간선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중간선거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4년 대통령이 4년 아닙니까? 2년 딱 하고 그래서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4년 있으면 그거는 총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 뭐 대단한 의미는 없고 그 대신에 중간선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재선될지를 측정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하원은 435명이 다 출마하고 상원은 3분의 1씩 임기가 6년이니까 3분의 1씩 출마합니다. 그다음에 가버너는 이번에 뭐 35명이 나왔다는데 주지사 말씀하신 거죠? 주지사는 그건 또 뭐 주마다 어떤 데는 또 텀 리밋이 있어서 두 번 이렇게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연방이 아니니까. 예. 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안 되네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 좀 다르네요. 그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의원을 하원 의원을 2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원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담당하고 상원은 인사를 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을 반드시 상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를 하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서 계속 선거를 하면서 뭐가 이슈가 뭔지 그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이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러네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시장에 그러니까 그 바닥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바닥에서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현실감 있게 가장 빨리 그렇죠. 알아챌 수 있도록 한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요일 날마다 당이 모여갖고 네. 지역구에 매주 가야 되는데 네. 지역구에 갔더니 무슨 큰 이슈가 있느냐 네. 그걸 이제 각자 발표를 하고 그것이 압도적일 때는 그걸 당의 정책으로 세워서 전부 합심해서 그걸 통과시키게. 그럼 좋네요. 박사님 우리도 2년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어떻게 보면 네. 각 그 선출직의 임기가 다른 데서 특히 2의 배수로 지금 서로 갈리는 데서 생긴 건데요. 결국은 이제 하원 2년, 대통령 4년, 그 다음에 상원의원 6년 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원이 바뀔 때마다 전반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절묘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정말 그야말로 중간 평가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중간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이제 구별해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중간 평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뽑는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선호가 꼭 반영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자기 당 주류의 정책들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이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색깔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들 자체가 반드시 공화당이 이제 이긴다라고 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승리냐 아니면 공화당의 인기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선거가 좀 실망스럽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온다라고 해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 선거랑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어떤 그런 민심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후보로 나온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역구의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기와 별개로 조금 더 당락에는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요. 이제 비슷비슷할 때는 당이 절사적으로 와서 도와주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공화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저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가 좀 뭐 역대 가장 뭐 인기가 있는, 가장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이렇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왜 이번에 이슈가 뭔가 크게 있던 게 뭡니까? 네, 이번에 사실은 대외 정책 이슈보다는요. 네. 그 지금 경제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문제, 미국 내 문제군요. 이 문제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제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반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대이란 그 제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조용해지긴 했지만 사우디에서의 가스큐지 이 암살 이런 쪽이 더 사실은 뉴스 커버리지가 큰 편이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뭐 한반도 정책에 대한 호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뭐 30% 후반대에서 40% 중반대까지 나오지만 한 번도 그 나름대로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도 30% 중반 이후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닥은 다 지금 그러니까 형성돼 있다. 가장 큰 것이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맞습니다. 고용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비해서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여론들이 대체적으로 고학력, 대도시, 백인 이런 공통점들이 사실 지난 선거에서는 그 민주당의 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는 표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화당한테 유리한 거고요. 반면에 그 이 고학력의 같은 백인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으로. 근데 지난 선거에는 여성 이 투표율이라든가 여성이 집단적으로 결속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성표 결정률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양당 다 각자가 모두 유리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하고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차 박사님께서도 가장 빅 이슈로 지금 국내적인 특히 이제 반이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좀 얘기가 많았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공화당,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좀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해서 시민권 주는 것도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공화당인데 저도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이 이민들이 요는 왜 오느냐? 사실 트럼프 말이 맞습니다. 본국에서 정식으로 수석을 밟고 오지 왜 다물러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오는 거 아니냐? 애는 또 담 너머로 해갖고 그다음에 잡힌 다음엔 애는 미국 애가 됐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국 헌법에 그 애를 미국에서 나면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지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영토가 아니래도 미국의 식민지가 테리토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했었지만은 사이판이나 괌에 가서 주로 중국 사람들이 거의 90%가 가서는 원정 출산했다고. 그러니까 걔는 시민이고 부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슈가 됐죠 지금. 이거는 그 겸손하게 막 말할 게 아니라 그 스텝을 밟아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이슈지만 그러나 정신만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반이민 정책의 골자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민은 뭐 몇만 명씩 받으니까 정식으로만 오면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여담인데요. 어차피 의원님도 오늘 나오시고 했으니까 의원님이 예전에 현역 의원 하셨던 데가 그게 오렌지 카운티 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인 거죠? 캘리포니아 남쪽에. 캘리포니아는 뭐 거의 80%가 민주당이고 이 남쪽에만 이제 공화당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조그만 거고 LA 카운티 이렇게 해서 지금 영킴이 나온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제가. 영킴이라는 분이니까 이번에 공화당으로 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좀 당선이 유력하다는. 그러니까 위원님 이후에 처음으로 재미교포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게 유력하다는 분이신 거죠? 예,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둘이 유력합니다. 영킴은 내가 잘 아니까 에드 로이스의 보좌관을 오래 했었고, 에드 로이스의 아주 그 정말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 다음에 주에도 갔었고 지금 하는데 왜 어려우냐? 그 지역구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민주당이 많이 이사를 와서 아마 그런지 지금 조금 비하인드입니다. 뭐 0.1%가 1.2%인가 박빙이네요. 예, 그다음에 저쪽 킴은 데니얼 킴이던가 앤디 킴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오바마에 또 뭐 애드바이저도 했었고 그건 또 더 좁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앞서가 있고 영킴은 조금 뒤져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박빙 알 수 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결과가 뭐 빠르면 뭐 내일 저녁 때쯤, 늦으면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새벽 정도 나온다니까 그때가 정말 우리 김 의원님을 잇는 그런 우리 재미교포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최 박사님, 일단 판세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CNN 여론조사 결과로는 52% 대 55% 대 43%, 12%포인트나 차이가 나대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 비례대표, 뭐 명부제 비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건 지지율이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개별 지역구 사정들은 다 틀리거든요. 이번에 그 435석 중에서 지금 현재 각종 선거 이 사이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당의 차이가 한 20석 내외에서 갈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35 중에서. 공화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하원 다수를 탈환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석, 15석 정도의 내외의 우세, 이렇게 지금 판이 갈리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석을 새로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35석 중에서 원래 그 이번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의석 중에서 뽑는 게 26석이고요. 공화당 의석 중에서 뽑는 게 9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그 상원에서 소수당인데다가 자기네들이 이번에 개선해야 될 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불리해요. 이번 중간선거. 왜냐하면은 26석 중에서 한두 석만 잃어도 공화당 의석 중에서 몇 석 따와봐야 그 전혀 그 이 상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 상원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 예측 사이트들의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한 227 민주당이 208 뭐 요 사이 정도 하원은요. 그다음에 상원은 한 48대 52. 이게 이제 52대 48이죠. 공화당 위주로 하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딱 하나예요. 하원에서는 누가 이기더라도 설사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굉장히 박빙의 그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석 이내에 비교적 근소한 차에 이 다수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원은 사실 우리랑 선거 방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희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우리가 없는 상원이 이제 미국엔 있기 때문에 이 하원이 435명인데 하원은 1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원 의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고 72만 명이 한 사람이고, 상원은 그렇게 되면 큰 주가 컨트롤 하니까 적은 주, 큰 주 할 거 없이 2명씩. 한 주당 2명씩. 한 주당. 그래서 100명이고. 그래서 조그만 주는 하원은 하나고 상원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그만 주. 뭐 알라스카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는 하원이 하고.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원이 통과된 거는 상원이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변동은 올 수가 없고, 지금 뭐 51대 49로 공화당이 2점이 앞섰는데 상원은요? 예, 상원은 별로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계속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원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거 뭐 그리고 CNN이 나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 이 양반이 않는군요. 예, 제가 제가 예측했을 때 투표하는 그날 개표원 10시까지 힐러리가 이긴다 그러고 저는 맞아요. 하도 답답해서 한 달 전에 책을 써서 반드시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난 CNN은 아주 공화당을 싫어하고 예. 계속 트럼프를 까기 때문에 난 아주 이 사람 정반대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폭스뉴스도 들어가 봤거든요. 폭스뉴스 폭스 대표적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매체잖아요. 폭스 같은 경우에 신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폭스가 신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원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자인한 거예요. 그 신승이라는 건 이제 공화당이 신승한다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죠. 겨우 그런 이긴다는 얘기죠. 겨우. CNN은 이제 지금 비교적 여유 있게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자체도 네. 사실은 서로 선호하는 글쎄 당적들이 말입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한 4-5개의 종합 결과는 대체적인 면은 이 상원은 공화당 수성,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의 이제 그 다수당 탈환. 예.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냐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미안하지만은 공화당에서 25석을 빼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그렇게 쉽잖아요. 25석을. 그러니까 지금 뭐 CNN 뭐 아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그렇게 굉장히 크게 동의하시진 않습니다만은 13% 포인트라는 그 격차, 지지율 격차가 실제로 지역 의석수와 연결될 가능성은 두 분 다 그렇게 높게 보시지 않는 거군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보면은 사실 백인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화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말 안 하고 가서 찍고 와서는 또 이제 말 안 하니까 또 부인은 또 보나마나 또 민주당일 테고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게 뭐 당신 설마 트럼프 찍지 않겠지? 아니 갔다 와서는 누구 트럼프 안 찍었다고 거짓말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예. 이거 뭐 정말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원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힘든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요. 박사님. 지금 그 선거 전에 공화당이 20석 이상 지금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제3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당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석이에요. 10석만 뺏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20석의 우열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 표를 뺏어오면 이게 투표 효과인 거예요. 상대편은 그렇죠. 한 표를 갉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각 지역구별 이 샘플을 가지고 지금 따져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율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구별로 본 구도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게 나중에 의석수가 45대 50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선거 방식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그냥 1등이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명이. 소선구제가 특징이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패스트 포스트 이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신승을 해도 한 표고요. 압승을 해도 한 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쪽에 인구가 많아서 밀려 있는 막 몰려서 거기 여론조사가 반영된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상으로 높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 합해서 보면 이게 이 선거가 많이 그렇게 표 차이가 난다고 반영되는 경우는 없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하원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로는 굉장히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나오는 이 하원 내 의석 차는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정당 지지율은 한 2-3% 차이가 안 나는데 하원 내 의석은 몇십 석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커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일단 전반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에 크게 의식하지 말고 지금 전반적으로 하원이 일단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지금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데요. 아니요, 하원은 어차피 다수당입니다. 235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19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려면은 218석이라 됩니다. 그러면 25석을 뺏어와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지 누가 몇 석 차로 이기느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이 435석이라는 의석 자체도 우리 299석과도 차이가 많아서 그 의석수 얘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선거 판세가 좀 두 분 말씀이 공통적으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신승이 됐든 뭐 압도적이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영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 네. 만약에 신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차이가 좀 나든 간에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텐데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의 공화당하고 자기 색깔을 오히려 약간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결과 자체에 따라서 이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느 한 당이 완전히 압승을 하는 구도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예, 지금 결국은 하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의석 차는 크지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했던 성과에 대해서 완전히 뭐 기존의 그 틀에 변화를 시키는 그럴 만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한반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 한반도 문제에서 굳이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제는 뜻대로 의회 안 보고 사실 그럴 리도 없지만은 의회 눈치를 안 보고 쭉 달릴 수 있는 게 공화당이 그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한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경합대로 이런 거예요. 구도가 거의 한 46대 54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하원도 완전히 그대로 지금 의석 그대로 이 경우는 사실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이것도 더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 정책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지금 차 박사님은 일단 선거 자체 결과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그러니까 누가 한 당에 뭐 압승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선거 결과 자체가 뭐 특정 당이 압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왔던 정책도 앞으로 임기 남은 2년 동안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양쪽 다 공화당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상원은 또 그대로예요. 하원이 25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서 난 트럼프가 그 정책을 계속하고 대북 문제도 조금 더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이겼는데 왜 강경책을 씁니까? 아니 야당이 자기를 서포트하니까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해서 내년에 이제 회의를 할 테고 그다음에 무슨 결과를 보지 계속 이렇게 연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 북미회담 관련된 이 대북 협상 문제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차 박사님 또 이게 또 전문이시니까 차 박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에서 이란 문제라든가 나머지 문제들은 공화당 주류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 정책하고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차이 없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북 협상 부분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 시각이나 접근 자체도 이미 한 8월 이후에는 공화당 주류하고 지금 맞춰지는 쪽이에요. 검증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비핵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 못 풀어주겠다.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하다못해서 누가 이기든 민주당 자체가 이긴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갑자기 북한하고 대화를 더 당겨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이 미국 대화 나선 것 자체를 더 많이 비판한 게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북 정책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도 당장 한 달 이내에 만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도 내 맘대로 이거는 우리 국내의 일부 분들이 바라는 바일지는 뭐 이게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얘기예요. 의원님, 미국 주류 특히 워싱턴의 강경파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씁니다. 워싱턴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뭐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이렇게 회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강경파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뭐 부정적인보다는 믿질 않죠. 아, 믿질 않는다. 예. 그 뭐 나라가 나라 같아 보이지 않고 뭐 사람들 학살하는 거 보면 인권도 그렇고 또 그 GDP를 인구로 쪼개면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거 윈도우 드레싱이지 사실은 법도 없고 허란 대로 혼자 사는 거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게 북한이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 자꾸 그러면은 질질 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워싱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한데 일단 이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못한다 하지 말고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아닙니다. 같은 노선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하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핵을 포기하는 걸 좀 봐야 믿지 그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데 그게 아주 뭐 공고한 확고부동한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박사님 이 대북 얘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네네.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서울 답방을 뭐 이제 그거에 좀 연계해서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물론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뒤로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건 12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에서 3자 종전선언 같은 걸 하려면 가장 모양이 좋을 텐데 그러려면 11월 한 초순이나 중순에 2차 북미회담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연역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영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이슈 면에서 10월 이후에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릴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양쪽이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 아무런 안도 안 올라오고 지금 양측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11월, 12월에 2차 북미회담설이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미국 쪽에서 미국하고 좀 북한이랑 좀 협의를 조만간 뭐 한다고 하니까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우리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죠.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하여간 오랜만에 저희 나오셔서 이 미국 선거에 대한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시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김 의원님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이제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뭐 60대 초반처럼 이렇게 말씀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정하게 또 설명 잘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미세먼지로 전국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내일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인데요.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황사형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절기 입동인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와도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춘천 13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15도, 속초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전북은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8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아마 밖에서 활동하시는데 조금 불편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일 지금 비 온다는 예보도 들으셨습니다만 내일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2부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네요. 내일은 홀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